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3. 위험부담이 나오죠. 이 위험부담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조금 수험생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실 때 좀 뭘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좀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후발적 불능을 하려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이 뭐죠?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따라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되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의의가 되는 거죠. 자,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 요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이해하도록 하죠. 자,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일단 기억할 것이 이게 전부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누가 채무자고 채권자인지를 좀 정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했어요. 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갑을 우리가 뭐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문제는 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죠? 채무자이기도 한 거죠. 그럼 결국은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 후발적 불능이 된 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나뉜다는 거죠. 자, 그럼 건물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요? 매도인이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부담한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인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누구죠? 매도인이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수인.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지면 갑은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근데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건물이 없으니까 대금을 뭐 하지 않겠어요? 지급하지 않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매도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 지진 나기 전에 뭔가를 줬어요.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그 대금은 지급할 돈이 아니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반환받는 게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2억 원을 지급했다. 근데 갑한테 가가지고 야,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졌고 후발적 불능이니까 네가 위험 부담해야 되니까 2억 원 돌려줘. 그럼 갑이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지 같은 놈아, 지금 우리 집이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다 학교에 대피 있는데 지금 뭔 개소리냐 라고 방방 뜨겠죠. 다시 말하면 요 갑이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인정하냐면 세 번째,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청구권이 뭐죠? 대신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가서 내가 준 돈 내놔라 라고 했더니 갑이 못 주겠대요. 없대요. 그러면 갑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대신, 매매 대신 보험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위험 부담의 경우에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죠. 자, 지진 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을에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수인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고,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이 뭔 소리냐? 자, 생각해 보죠. 갑이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조심할 것은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 상한 의무가 뭐죠?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건물이 안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을 안 넘겨주면서 을로부터 뭐만 받아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만큼 갑에게 뭐하게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안 돼도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만큼은 상환해 줘야 된다, 공제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교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자, 이런 문제죠. 자, 원래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하기 전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인도가 됐다면 어차피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할 일이었으니까 채권자가 안 받는 바람에 못 준 경우에는 누가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보시면 의에 나와 있고요. 2번 채무자 위험 부담주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3번 위험의 이전,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 다음 예외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누가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효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매수인인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같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임부담이 가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법을 시작하면서 계약 자유 원칙을 배웠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법 규정은 다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동시이해 항변권이든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이든 앞으로 배울 내용도 다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병이 방하했다는 말은 매도인에게도 고의과실이 없고 매수인에게도 뭐가요? 고의과실이 없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맞는 것은 2번이죠. 건물에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 있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확률이 100%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좀 뭐가 어렵냐면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것이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사례 가지고 좀 정리할게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가 고정적이고 한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건물의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해다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전형적 유형입니다. 보통 사례가 요 사례만 나오고 있죠. 용어 정리입니다. 자, 매도인인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기억 안 나면 내용을 몰라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죠. 그 다음 병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수익자인지가 확실하게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과 병 간의 관계,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이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또 왜 을이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됐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겠죠.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합니다. 또 왜 갑이 을한테 팔면서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냐면 병으로부터 갑이 1억 원을 빌렸다. 이걸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참 용어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뭔지까지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 393페이지에 서설에서 뭐가 나오죠? 의가 나오죠. 그래서 예컨대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예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인 예가 병전적 채무인수하고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생명보험 계약을 했는데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것은 갑 자신이 아니라 뭐 가족이나 또는 상속권자들이 받게 되니까 보험계약조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성질해가지고 계약의 당사자, 요 매매계약은 누가 한 거죠?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한 거다. 그 다음에 나반 나와 있고 다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출원의 원인 관계 해가지고 갑과 을 간의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가 뭐예요? 보상 관계고, 그 다음에 갑과 병 간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가 뭐죠? 대가 관계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까지 좀 보시고 우측에 효력을 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례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죠. 병이 을한테 내가 그 돈을 을이 병한테 연락하겠죠. 지금 갑씨가 당신한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죠. 자, 뭐냐면 요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뜻은 이렇죠.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 병한테 매매 대금 안 줘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조심할 것은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할 때 이렇게 배웠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3자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새로 와야 돼요. 근데 이 병은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을한테 팔았더니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요 새로 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지만 병은 어차피 처음부터 요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한테 매매대금 안 줘요. 선이라 하더라도. 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줘요.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대가관계는 기본적인 수익관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뽑아내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무효래도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병한테 매매대금 지급하면 돼요. 또 아니면 을이 병한테 이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매매대금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은
대가관계는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을이 병한테 갑씨가 당신에게 돈을 주라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이 예, 좋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달라고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하냐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죠. 다시 말하면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작년도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답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요? 갑과 을이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따라서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는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 병이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계약의 내용을 뭐 할 수도 없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만약에 사기다, 강박이다라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갑과 을 간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병은 선의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갑과 을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고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합의 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합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심이 한 상태라면 더 이상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는 없고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에는 합의해제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핵심적인 내용이고 교재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효력해가지고 395페이지하고 396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보실 때는 먼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397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예에서 바뀐 게 뭐죠? 갑을병이 아니라 A, B, C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A, B 간에 체결한 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취소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X예요. 요 수익자는 꼭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험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들이 딸이 아직 출생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생명보험 계약이나 또는 교육보험은 가입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요? 가능한 것이니까 수익자가 아직 없더라도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출생하기 전이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인이라면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C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뭐가 돼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A와 B는 임의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X죠. 5번 C는 A, B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C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죠. 답은 뭐죠? 3번이죠. 보통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드시 마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절 해가지고 계약의 해제에서 해제가 나오는데 이 해제는 좀 기니까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